안녕하세요, 김모로입니다. 모로에서 채널을 따로 한 다음에 처음 올리는 영상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예전에 봤던 영화들 이제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구체적인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궁금했던 영화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이제 고전 영화를 보여주는, 벌써 이제 90년대 후반도 고전으로 치더라고요. 거기 올라왔던 영화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 박하사탕을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걸 다 들으시고 나면 그 뒤에 제가 여기 주인공인 김영호가 쓰레기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인간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하사탕은 철길에서 기차가 움직이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터널 안으로 열차가 들어가는데 처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기차가 당연히 앞으로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나중에 조금 보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물체들의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거나 차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거나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관객들은 곧 눈치를 채죠. 이 열차의 움직임이 거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채요. 영화는 이제 열차가 뒤로 가는 방향으로 시간이 지나가듯이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현재는 이제 1999년이에요. 1999년. 지금으로부터도 한참 전인데 거기에 이제 김영호라고 하는 문제의 인물이 나오죠. 아마 설경구 씨가 장편 영화 데뷔는 아마 이걸로 했을 거예요. 연기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굴다리가 있고 철길이 있는 그 밑에 강이 흐르는 강변에서 야유회를 하고 있는 일군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트로트 음악 같은 걸 틀어놓고 막춤을 추고 있는 거죠. 대충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남녀의 무리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흥겹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누워있는 한 사내 얼굴이 나오는데 후줄근한 양복을 입고 그 근처에 누워있죠. 근데 눈에 눈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묘하게 일그러져 있죠. 이 사람이 힘든 상태구나, 절망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갖고 그 야유회에서 이제 흥겹게 놀고 있는 사람들 무리에 가서 같이 껴서 막춤을 추고 소위 말하는 진상을 부리는데 알고 봤더니 다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20년 전에 있었던 인연이 있는 거죠. 같이 이제 가리봉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장 노동자를 했던 모임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진짜 오랜만이다, 20년 만이다,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너는 어디서 뭐 했는지 몰랐다라고 미안해하면서 술도 권하고 반갑게 아는 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멀쩡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걸 어딘지 불편해 여기고, 그러면서 갑자기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소리를 막 지르고 노래를 막 불러요. 샌드페블스의 나 어떻게 하는 노래 부르는데 음정 박자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고함을 지르듯이 절규를 하듯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 무리를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라고 하면 이상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또 놉니다. 근데 이 남자가 철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자꾸 내려오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짐승처럼 막 소리를 질러요. 얼마 후에 열차가 터널을 지나서 다가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다가오는 열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면서 그 마주오는 기관차를 마주보고 팔을 번쩍 들고 어떤 피 맺힌 절규를 하면서 챕터 1이 끝나게 돼요. 관객들은 뭐야, 주인공은 나오자마자 죽네, 이러면서 그 다음 3개월 전쯤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망가졌고 피폐해졌는지를 추적하는 스토리로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3개월 전에 보면 이 남자는 자기가 가진 돈을 털어서 권총을 밀매를 하죠. 근데 남은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사업에 뭔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듯이 진상이고 말종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가판점에 있는 커피집에 가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막 능청스럽게 말을 걸면서 커피를 얻어 마시는데 자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무전 취식을 해요. 이 사람이 인간성이 그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총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어느 주차장에서 자기 입에다가 총을 집어넣고 자살하려고
방아선을 당기려고 하는데 그걸 또 못해요. 못하고, 그리고 또 어느 인물이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걸 따라가갖고 그 사람한테 총을 한 발을 또 쏴요. 근데 죽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으려고 하고 남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딘가 되게 불안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난리를 치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그냥 집이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같은 되게 허름하고 음막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비가 엄청 오는데 비를 맞고 있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죠.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영호가 열쇠를 꺼내는데 열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뭔가 정신이 없기도 하고 막 못 열어요. 한 낯선 사내가 우산을 받쳐 들고 오더니 줘보라고. 아, 무슨 열쇠가 이렇게 많냐. 이 열쇠는 중요한 메타포인 것 같아요. 열쇠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 듬직한 사내가 우산을 주면서 그 문을 열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쓰레기 투성이고 불도 잘 켜지지도 않고. 김영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누가 보내서 왔냐? 나 며칠 전에 왔냐? 너 사채업자 누가 보냈냐?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닌데. 이러면서 권총을 꺼내갖고 빨리 꺼지라고, 아니면 여기서 나 죽는 거 구경하고 갈 거냐고 하면서 악에 바친 이제 뭐 상처 입은 맹수 같은 모습으로 그 남자한테 적대적인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 덩치 큰 사내가 뭔가 내가 괜히 왔나? 뭐 이런, 겨우 이 정도였나? 이런 식으로 한숨을 쉬는데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혹시 윤수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냐고. 윤수님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김영호의 눈에서 살기가 순간적으로 가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 여자가 누군데 처음에 이제 모르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그 낯선 사내가 누구냐 하면 윤수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남편인데 부인이 김영호 씨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되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맑은 화창한 다음 날에 그 낯선 사내가 차에 자기 딸과 그러니까 김영호를 태워갖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양복하고 셔츠 같은 거, 넥타이를 깨끗한 걸 준비해서 김영호한테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김영호가 이제 길가에서 그걸 막 갈아입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장에 가서 병원에 가기 전에 뭘 사와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사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죠. 그때 사온 게 어떤 유리병에 담겨있는 박하사탕입니다. 박하사탕을 딸에게도 하나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근데 남편이 나오면서 되게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한숨 쉬며 나와요. 의식을 잃었다고. 어제 밤에까지만 해도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수님이 매우 이제 아픈 상태인 걸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김영호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고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병실에 들어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다 죽어가기 직전인 사람들이 누워있고 온갖 의료기기와 호수와 링거 병과 전자기기와 이런 게 붙어있고 소리가 나는데 이제 카메라가 김영호가 이제 윤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저 끝에 누워있죠, 환자가. 근데 그 윤수님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배우는 문소리 배우가 역할을 했었어요. 문소리 배우도 아마 장편 영화는 이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누워있는데 의식을 잃고 온갖 호수와 기계장치 같은 것들을 달고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진짜 20년 만에 만나는 거죠. 김영호가 부르죠. 윤수님 씨, 나 왔어요. 나 김영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박하사탕을 주면서 윤수님 씨 박하사탕 좋아했잖아요. 나 이거 잘 모았다고. 나 군대에 있을 때 편지 보낼 때 요 박하사탕 한 개씩 넣어서 보내주지 않았냐. 나 편지 읽으면서 박하사탕 그거 다 모아놨다고. 다 모아놨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참들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말하면서 이거 박하사탕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콧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박하사탕을 두고 병실을 뛰쳐나가게 돼요. 그때 이제 클로즈업 된 게 이제 윤수님의 눈인데 의식을 잃었는데 눈물이 한 줄기 이렇게 흐르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쇼트가 바뀌어서 김영호가 이제 병원 계단 앞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앉아있죠. 남편이 가기 전에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서 뭘 갖고 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진기입니다. 이거 내 아내가 그러는데 이거 김영호 씨 거라고 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면서 줍니다. 김영호는 잘 몰라요. 이 카메라에 잘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카메라를 갖고 뛰쳐나갑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어디 뭐 남대문인지 어딘지 카메라 전문 상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카메라를 이제 팔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흥정하는 게 나와요. 가게 사장이 3만 원 주겠다고, 팔기 싫으면 가라고. 그러니까 김영호가 이제 허탈하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3만 원이요? 5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4만 원 주겠다.
아니면 그냥 거래 안 하겠다 라고 했더니 달라 그러고 4만 원을 받고 허탈한 웃음, 비웃으면서 막 그걸 챙겨서 나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인지. 나와서 이제 4만 원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사장이 카메라 안에 필름이 있네요 이러면서 그 필름을 던져요. 가져가라고. 근데 이 필름을 받고 이제 가죠. 김영호는 이제 다음 장면이 자기 집 근처인지 어딘가에서 어떤 평상에 앉아갖고 그 4만 원으로 산 빵과 우유를 막 먹어요. 배고프니까 막 먹고 있는데 뒤로 이제 기차가 또 지나가죠. 기차가 되게 중요한 메타포긴 한데 지나가고 그 필름을 쭉 열어서 제대로 보지도 않는데 그 필름을 쭉 열어보는 순간 이제 오열이 터집니다. 빵을 먹던 우유를 먹던 입에서 막 터지고 막 온갖 오열이 제가 볼 땐 기차에서 자살을 결심한 게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처참하게 오열을 해요. 너무 슬픈 장면이죠. 그래서 관객들은 또 의문을 갖게 돼요.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인가? 물론 뭐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냈으니까 여자친구였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라는 거를 궁금해하게 되죠. 그리고 화면이 또 변환되면서 기차는 다시 또 과거로 갑니다. 애절한 음악이 나오면서 또 과거로 기차가 쭉 가요. 그리고 이제 1994년으로 갑니다. 영화 시작으로부터 5년 전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김영호는 잘 나가는 가구 사업가예요. 대형 사업은 아니고 어쨌든 뭐 사장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에요. 호탕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거래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친구와 동업을 또 하고 있고. 근데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호의 어떤 인격이 좋지가 않다는 게 잘 나오죠. 김영호가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거를 사설 탐정을 시켜서 이제 추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바람 피는 장면을 잡아서 엄청나게 모욕을 주면서 응징을 하죠. 근데 자기 자신도 여자 비서와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부인에 대해서 엄격하지만 자기는 또 엉망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막 대하는 거예요.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대해요. 물론 현재에서 부인과 이혼한 상태예요. 부인한테 찾아갔지만 차갑게 모멸감만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부인에게 막대하고 폭력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뭐가 나오냐면 불륜을 저지르고 비서랑 같이 이제 갈비집 같은 데 고기를 먹으러 가요. 거기서 우연히 공으로 장난치는 아이와 만나게 되고 그 아이의 아빠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아이 아빠하고 딱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되게 낯이 익는데 뭔가 어색한 사이인 거죠.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조심시키겠다고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경찰을 언제 그만두셨냐고. 그러니까 나 옷 벗은 지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면서 관객들은 김영호가 경찰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김영호가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 아빠가 또 이제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 옆에 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은 아름답다. 삶은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아빠는 언뜻 잘 생각 안 나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깨름직한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장면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삶은 아름답다는 도대체 뭘까? 이 남자하고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 라는 걸 또 궁금하게 하는 거죠. 이 드라마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미스터리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고 새 아파트에 가서 어떤 중산층으로서의 속물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그 챕터가 이제 끝나게 돼요. 김영호는 굉장히 돈을 밝히고 이기적이고 가족들에게 잘 못하고 속물적이고 바람도 피고 막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기차가 다시 또 뒤로 갑니다. 거꾸로 막 가게 돼요. 뭘로 가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1987년으로 가게 돼요. 거기 갔더니 이제 김영호는 경찰인 거예요. 아까 그 남자가 얘기했던 경찰인데 무슨 경찰이냐면 대공수사를 하는 경찰이죠. 노동운동을 하거나 학생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뭔가 캐내려고 하는 그런 대공수사를 하는 경찰인 걸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김영호가 수배자 중에 하나를 잡는데 그 잡은 사람이 아까 전 챕터에서 봤던 그 젊은 애기 아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아와서 그 선배가 어디 숨었는지를 불어라 라고 하면서 고문을 엄청나게 가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엄청 평범한 가장이기도 하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고문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깔깔깔 웃으면서 라디오도 들으면서 그리고 애들 담임 선생님 얘기도 하면서 또 들어가서는 엄청나게 심하게 고문을 또 하고 이렇게 해요. 짜장면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회식도 하고 거기서 김영호가 그 사람을 이제 마구 때리는 거예요.
막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면서, 근데 이 사람을 고문하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결국 이 남자애가 선배가 있는 곳을 불게 되죠. 군산 어느 쪽에 있다라고 이제 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게 되는 거죠. 팀들이 같이 잡으러 가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러고 나서 이 김영호가 그 고문당했던 산의 옆에 딱 앉아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안하지 않냐? 왜 그렇게 고생을 했냐?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데 왜 이렇게까지, 응? 너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끝까지 숨기고 있냐? 진작 불었으면 좋았지 않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되게 위로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남자는 이제 훌쩍훌쩍하고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러죠. 그러고 나서니 이제 김영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넌 진짜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되게 당황해요. 무슨 얘기냐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일기, 그 일기에 이제 그 선배와 만났던 얘기가 단서가 돼서 잡혀온 건데, 네가 쓴 일기에 삶은 아름답다라고 써있던데 넌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너 진짜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끝나게 돼요. 이제 물론 군산에 선배를 잡으러 갔는데, 이제 그 팀들이 김영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김영호가 너무 일만 하고 싸가지가 없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김영호가 이제 잠복하다가 어떤 술집에 가서 이제 다방에 있던 여정호번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 여정호번이 군산에 왜 왔냐? 내가 형사인데 누굴 잡으러 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에 그 사람이 있다. 첫사랑이었던 사람이 군산이 고향이라는 말을 내가 들어서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만나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어디 사는지는 모른다. 근데 그날 밤에 비가 막 왔는데, 어쨌든 난 그거 됐다. 그 사람이 맞는 비를 나도 지금 맞고 있는 거고 어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종업원이 할 말 있으면 해보시라고. 제가 윤수님이 되어드릴게요. 그런데 이 김영호는 그냥 이름만 부를 뿐이에요. 윤수님 씨, 윤수님 씨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제가 볼 때는 김영호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뭔가가 깨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선배를 잡으러 가는데 그 선배가 달려오는데 잡지를 못해요. 그냥 수배 중인 사람이 밀치니까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리도 다치고. 다른 형사들이 그 사람을 잡은 다음에 이 김영호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군산이라는 도시가 자기가 첫사랑이었던 여자의 고향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흔드는 것이 있지 않았나. 이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강철 같았던 그런 마음이 조금씩 금이 가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군산에 가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약간 뭔가가 얼이 빠진 것처럼 사람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차가운 냉혈한의 고문관이었는데 그 경험 때문에 경찰을 그만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87년의 에피소드가 그렇게 끝납니다. 여기에 87년의 호원철폐 운동이라든가 6월 항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시국인지 전두환 정권이라는 건 당연히 다 알 수 있죠. 열차는 다시 또 거꾸로 가면서 1984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더 전인 거죠. 84년이니까 여전히 5공화국이긴 한데 조금 더 젊었을 때가 되겠죠, 김영호가. 김영호는 된 지 얼마 안 된 어떤 신임에 가까운 경찰이고 뭔가 일 같은 게 서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경찰들이 먹는 식당집 딸과 되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홍자라는 애인데 김여진 씨가 연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바람 피우게 되고 이혼하게 된 부인으로 나오는데, 그 홍자가 이제 김영호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제 경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배들은 고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옆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선배들이 이제 야, 너도 한번 이제 해. 너도 할 때 됐잖아. 너도 고문해야지. 이런 걸 해봐야지 너도 좀 능력이 늘지. 근데 이제 김영호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뭔가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머뭇거리니까 선배들이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고문을 하긴 하는데, 고문 당하는 사람에게 죄의식 이런 게 있어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빨리 불어라. 너 죽인다.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도 정신을 잘 못 차리고 너무 과하게 이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데 막 똥을 지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손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김영호가. 다음 장면이 화장실에 가서 자기 손을 막 씻는 거죠. 이제 딱 닦고 있는데 선배들이 와서 이제 조롱하듯이 야, 그거 잘 안 진다. 너 그 냄새 오래 간다. 이러면서 계속 하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선배가 이제 나가면서 야, 너 근데 너 윤수님이라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당황하죠. 예? 그랬더니 야, 지금 면회 왔는데 너 보고 싶다고 면회 왔던데? 한번 내려가 봐. 하면서 손을 다 씻고 내려가 봤더니 굉장히 젊은
윤수님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식당으로 미래의 자기 부인이 될 여자가 김영호를 좋아하는데 그 식당으로 윤수님 씨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얘기하는데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그러니까 윤수님이 김영호 씨 일하던 공장에 가서 주소를 찾아서 갔더니 뭐 경찰이 됐다 그래서 찾아왔다.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 김영호 씨 군대 있을 때 면회도 갔었어요. 김영호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되게 어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윤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김영호 씨는 눈매라든가 이런 거 되게 무서운데 손이 좋았다. 손이 뭐 오밀조밀하고 뭉툭하고 못생겼는데 어딘지 되게 착해 보이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영호가 자기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예쁜 손이냐고. 좀 전까지 고문하던 손이란 말이죠. 제가 손이 좀 예쁘죠? 이러면서 막 나가기 시작해요. 옆에 온 그 홍자를 성추행을 해요. 윤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 손으로 막 만져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오빠 왜 이러냐고 하면서 가게 되죠. 김영호가 비웃듯이 윤수님을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는 건지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기에 되게 민망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해요. 윤수님이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장면에 이제 기차역으로 가서 윤수님을 배웅하는 김영호의 장면이 나와요. 아무 말 없이 기차를 태우려고 이제 하죠. 그 전에 그 식당에서 윤수님이 사진기를 김영호한테 꺼내줍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영호 씨 이거 사진기 제가 진짜 돈 어렵게 모아서 샀어요. 영호 씨 주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호 씨 사진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이러면서 줍니다. 김영호가 그걸 받아들어요. 그걸 들고 이제 기차에서 배웅하는 데까지 가요. 근데 이제 김영호가 그 카메라를 사진기를 윤수님한테 줍니다. 별말 하지 않고 주니까 윤수님이 그걸 어쩔 수 없이 받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열차는 다시 또 과거를 향해서. 근데 거기는 이제 언제냐면 1980년이에요. 1980년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해니까 광주가 있었던 해죠. 근데 면회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린 윤수님 씨가 이제 군부대로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를 갔는데 유병수 앞에서 거절을 당하죠. 저 면회를 왔다 그랬더니 면회 안 돼요 아가씨. 요새 어떤 일인지도 모르시는구나. 지금 계엄령이에요. 지금 계엄 떨어졌는데 면회 안 돼요. 그러니까 윤수님이 아저씨 저 되게 멀리서 왔어요. 얼굴만 좀 보고 가면 안 돼요? 저 되게 멀리서 왔어요. 그랬더니 군인들 특유의 껄렁함으로 면회가 안 된다고 하고 그때 기상벨이 울리고 출동 명령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군 부대가 박학 뒤집혀요. 거기에 김영호가 있는 거예요. 완전 난리예요. 5분 안에 군장을 꾸려갖고 연병장으로 뛰어나가서 트럭에 올라서 이제 작전 수행하는 곳을 가야 한다. 빨리빨리 해라. 하사관이라든가 상병, 병장 이런 사람들은 되게 능숙하게 바쁜 상황에서라도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병, 2등병 이런 사람들은 뭐 아직 적응도 잘 안 된 상태인데 그런 작전이 벌어지면 힘든 일이 벌어지죠. 저도 이제 90년대에 군생활을 했지만 80년대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뭐 이건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쪽 구성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쪽 구성에서 이제 군장을 싸고 있고 뭐가 잘 안 되고 하고 있는 김영호가 나오죠. 2등병이에요. 근데 이제 하사라든가 병장 이런 사람들이 발로 까고 쌍욕을 막 하면서 너 뭐해 이 새끼야 이러면서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하는데 뭐 알겠습니다 뭐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기도 하는 반합을 챙겨서 가는데 그게 엎어져요. 근데 그 안에 박하사탕이 왕창 쏟아지죠. 이거는 우리 관객들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수님 씨가 편지 보낼 때마다 한 개씩 넣어준 거를 제가 계속 모아놓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확 쏟아져요. 근데 중대장, 부사관 이런 사람들이 너 이 새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여기다 쌓아놨어? 그러면서 쌍욕을 막 하고 너 빨리빨리 안 뛰어나가? 하니까 이제 그걸 놓고 그냥 튀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던 이제 병사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박하사탕이 다 밟히게 돼요. 그 장면을 감독이 되게 잘 보여줘요. 근데 되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약간 되게 단적인 상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가 박살났다. 그래서 트럭에 타고 작전으로 가게 되죠. 먼지가 자욱하게 나오고 거기 안에서 이제 군가를 부르고 이제 하고 트럭이 가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여자 한 명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자가 이제 먼지를 치우면서 약간 뭐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 숙이고 걸어가는데 애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뭐 영자씨, 나의 영자씨 하면서 어디 누구 만나 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그냥 수줍게 걸어가는데 그 모습을 김영호가 보고 있는데 윤수님인 거죠. 근데 거기서 뭐 수님씨, 제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묻혀갖고 같이 군가를 따라 부르고 그걸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래서 윤수님이 나 면회도 갔었어 이랬을 때 말을 못한 게 아니었을까. 요즘 정서로는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멀어지는 윤수님을 보면서 작전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죠. 짐작하시겠지만 그 곳이 어디냐면 광주예요. 광주. 야간 작전에서 광주 시민들을 쫓아다니는 이제 공수부대 역할을 하고 잡으러 다니는데 김용호가 이제 오발탄으로 발을 맞아요. 같은 군부대 사람이 총 쏜 거에 오발탄 자기 발을 맞아서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임들이 야 빨리 안 뛰어? 너 이렇게 못해? 하고 욕을 막 하니까 억지로 뛰어가는데 계속 군화 안에 빗물이 있는 것 같아요. 군화 속에 물이 너무 많아요. 뭐 되게 힘들어요. 이러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이제 고참을 따라가다가 주저앉게 돼요. 그러니까 고참이 너 야 김용호 똑바로 안 일어나? 했더니 군화에 물이 너무 많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군화를 벗어서 그걸 해보니까 피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너 이 새끼 총 맞았어?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걔를 이제 들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걷기가 힘드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고 내가 가서 다른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김용호를 놓고 굉장히 구원 요청을 하러 떠나요. 근데 이제 김용호가 거기서 계속 흐느끼면서 총을 들고 막 울고 있죠. 되게 어두컴컴한 곳인데 막 울고 있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철길 건너편에서 여자가 한 명이 오는 거예요. 김용호는 지금 혼수 상태고 정신이 막 나갔으니까 윤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님씨가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오다 그 어둠 속에 나갔다가 그림자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갑자기 이제 눈앞에 딱 나타나요. 근데 교복을 입은 여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호가 학생 여기서 뭐해? 왜 이 시간에 돌아다녀? 했더니 그 너머편에 고모네 집인가 이모네 집이 있는데 거기 놀러 왔다가 경찰들 그 군들 있다고 해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는데 지금 그래도 고모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길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호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저씨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그냥 보내주세요. 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김용호가 빨리 가. 빨리 지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 멀리서 동료 군인들이 이제 김용호 어딨어? 프레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김용호는 마음이 급하니까 학생 빨리 가. 학생 빨리 가라고. 근데 애가 무서우니까 막 주저앉으려고 해. 걸음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김용호가 위협사격을 한다고 총을 쏴요. 제가 볼 때 유탄에 맞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철길에 맞고 튀었거나 분명히 그 여학생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쐈는데 그 여학생이 살려달라,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총소리 들렸으니까 군인들이 막 와갖고 무슨 일이야 했는데 그 여학생이 죽은 거죠. 거기서 이 김용호가 어마어마하게 절규를 하고 정신이 나가고 80년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영화는 이제 거의 결말을 향해 다가가요. 이 사람의 악의 캐릭터가 된 그 근원이 어딘가를 찾아가고 있는 건데 다시 또 시간을 거슬러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이 돼요.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20년 만에 만났다. 그 야유회 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야유회 갔던 사람들 만났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요. 재밌는 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걸 야유회라고 하는데 1979년 에피소드에서는 소풍이라고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트로트 같은 거 틀어놓고 뽕짝에 맞춰서 막 춤을 추던 그 40대 여자들, 남자들이 있었던 1999년이 아니라 1979년에 진짜 풋풋한 공돌이 공순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되게 풋풋하게 뭐 나 어떻게 같은 거 노래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장소는 같은 곳이에요. 철길이 있고 터널이 있고 밑에 맑은 강물이 흐르는 거기에 이제 있는데 김용호가 나옵니다. 파스텔 톤의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가방을 메고 근데 거기에 윤수님도 같이 있어요. 둘이 약간의 썸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둘이 걸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소풍을 즐기고 있죠. 근데 이제 들꽃을 만지면서 냄새 맡기도 하고 들꽃의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있는 김용호가 나오는데 윤수님이 그 옆에 있죠. 김용호가 자기는 사진가가 되고 싶다고 이런 이름 모를 꽃들을 찍으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수님이 그거 좋겠네요 하면서 박하사탕을 하나 꺼내서 줘요. 김용호한테. 김용호가 박하사탕이네요 먹는데 윤수님이 저는 박하사탕 하면 지긋지긋해요. 하루에 1000개가 넘는 박하사탕은 너무 힘들게 싸고 있다. 그래도 되게 좋으니까 준 거다 이렇게 선물로 주죠. 그래서 박하사탕을 줍니다. 근데 윤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박하사탕을 김용호한테 준 거예요. 김용호가 나 어떻게를 부르는데 첫 에피소드에서는 막 절규하듯이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진짜 풋풋하게 편안한 목소리로 웃음 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문득 김용호가 일어나갖고 그 굴다리 터널이 있는 그 철길 밑으로 혼자 걸어가게 되죠. 걸어가서 이제 주변을 막 둘러봐요.
근데 뭔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기 전에 한번 와본 것 같다. 난 여기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언젠가 한번 와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윤수님이 그런 건 꿈에서 본 거래요. 꿈에서 와서 그런 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김영호가 철기 밑에서 돌 무더기에 기대 갖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죠. 근데 그때 이상하게 김영호의 눈에 눈물이 막 고여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클로즈업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걸 여러 명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첫 장면에서 김영호가 죽을 때 보는 주마등이다. 이 사람이 죽는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거꾸로 한번 쑥 본 주마등이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건 죽음 직전에 있는 김영호인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군몽 같은 거예요. 출세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제자, 뭔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제자에게 스승이 그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부귀영을 한번 누려보라고 이제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근데 그 꿈속에서 그 성진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누려봤지만 마지막에 남는 건 굉장히 허무한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다시 또 자기가 딱 깼더니 법당 안에 자기 혼자 수행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구운몽이. 그러니까 스승이 네가 하도 부귀영화를 바라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하길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봤다. 너 어떠냐? 그랬더니 뭔가 깨달은 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구운몽의 큰 구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창동 감독이 이 박하사탕에도 그런 구조를 취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79년에 자신의 미래를 보고 그게 얼마나 풀 수 있는가, 얼마나 그게 절망스러울 수 있는가를 깨닫고 눈물이 고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박하사탕을 좋아하는 건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를 건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을 또 봤거든요. 강원도의 힘도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고, 홍상수 감독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지금 나이가 들어서 봤더니 그 시대의 굉장히 속물 지식인이라든가 그 시대의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들, 인간의 어떤 감추고 싶어 하는 추태를 아주 세밀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강원도의 힘을 보고 나니 그래서 얻는 게 무엇인가? 어떤 감정의 울림이라든가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부분이 매우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게 어떤 소설을 치면 그 시대의 사회를 정확하게 보는, 있는 그대로를 어떤 풍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거 자체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겠구나. 그것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비슷한 시기, 강원도의 힘이 1998년작이고 박하사탕이 2000년작인데 박하사탕은 지금 봐도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보편적인 정서를 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과연 김영호라는 인간은 쓰레기냐, 아니면 보통의 인간인가, 보편성을 지닌 인간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김영호는 마지막에 죽었을 때 쓰레기로 죽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남긴 카메라를 4만 원에 팔아치우고, 자기 부인 불륜한다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자기도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사람을 많이 고문하고 괴롭히고 했던 그냥 쓰레기예요. 광주 이후에 김영호는 쓰레기의 삶을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김영호는 그냥 완전 악마이고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이냐. 근데 영화 마지막에 보면 김영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순수하게 들꽃을 사진으로 찍고 싶어하는, 굉장히 순수한, 박하사탕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보내준 편지에 담긴 박하사탕을 먹지 못하고 하나씩 계속 정성스럽게 모으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20대 그 군대 있기 전에 김영호와 그 이후로 사는 김영호는 다른 사람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을 하나로 볼 수 있냐, 김영호라는 인간은 한 명이냐, 우리가 그 사람을 동일한 인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놈 그 새끼 쓰레기야, 결국 자살했더라, 결국 기차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김영호가 겪었던 일들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강제로 끌려가서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자기가 원치 않은 임무로 투입됐는데 자기가 원치 않았던 살인을 하게 되고, 또 나라의 일을 하고 싶어 경찰이 됐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문을 시키게 되고 자기가 그걸 하게 됐단 말이죠. 그거를 과연 김영호의 온전한 잘못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광주에 갔었을 때 혹시라도 사람을 뭐 해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전쟁 갔다 왔을 때 모두가 트라우마에 썰려갖고 정신병에 걸리거나 엉망인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김영호의 이 타락은, 김영호의 이 몰락은 김영호 개인에게 온전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얼마 정도를 물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볼 만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아직 지금 좀 나이 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김영호 개인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창동 감독도 중간에 보여줬지만 굉장히 큰 고문을 당했던 그 식당에서 만났던 아이의 아빠, 그 사람도 고문 이후의 삶을 평범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평범한 가정 살아가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영화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정한 선을 지키면서 막 나가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악한 본성, 억울함, 분노, 울분, 이것들을 삭혀가면서 어쨌든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근데 김영호는 너무 그냥 내가 이런 일 당했다. 난 진짜 세상에 진짜 역같다. 나는 그냥 막 살래. 내가 제일 피해자야. 이런 식으로 너무 막 나간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마지막에 윤수님의 등장, 마지막 순간 윤수님이 카메라와 그 필름을 전해주고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김영호도 자신의 악행을 그만두고 스스로 생을 끝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비유이기도 하고 흔한 비유이기도 하죠. 근데 이 박하사탕이 주는 상징, 이 되게 나이가 들었어도 그때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뭉클함이 있어요. 순수함, 지금이야 뭐 20대의 남녀가 갈등이 심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준 것을 아끼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잘 아껴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불행한 시대였고 그거를 자기가 간수하고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 아끼고 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 타의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망가졌을 때 인간은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 인간은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인간은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고 이렇게 인간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기차예요. 철길이 나오고 기차가 계속 나오거든요. 김영호가 광주에서 겪었던 일도 기차역 부근에서 벌어진 거고 생을 끝내는 것도 기차에서 끝내는 거고 순수했던 장면도 기차에서 있는 거고 첫사랑과 헤어진 것도 기차에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기차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창동 감독이 배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 정해진 길은 피할 수 없다. 인간의 삶은 어떤 숙명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고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기차 시간은 항상 정해진 대로 가는 거고 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멈추기가 어렵죠. 근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한 게 이 기차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레일이 끝나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긴 기차라도 출발하는 곳이 있고 종착점이 있죠. 기차는 어딘가에 뭔가 끝이 있다 라는 것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악행의 끝, 순수함의 끝, 운명의 끝.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박하사탕을 본 건 아니고 어느 날 문득 떠올랐어요. 어느 날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옛날에 시도 보고 초록물고기도 봤었거든요. 또 봤었는데 박하사탕이 한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연히 넷플릭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박하사탕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온 김에 이제 봤는데 눈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김영호가 이제 몰락한 그 나이가 그때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나이대를 지났는데 나도 이제 그 시대에 저런 거를 겪었을 때 자신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건 쉽지 않았겠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회는 만들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김영호 안에 이런 마음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인간은 누구나 이런 남을 고문하고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이 악행이라든가 폭력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크게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폭력성이 보통 때는 잘 발현되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터지는 것처럼, 물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어떤 비폭력, 남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도덕성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이 있겠죠. 그런 거는 타고나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도 인간의 본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나약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거는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강원도의 힘과 얘기했지만 강원도의 힘도 보고 나면 유쾌하진 않고 박하사탕도 유쾌하진 않아요. 하지만 박하사탕은 감정의 울림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보편적 정서를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중에 이제 고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재미없는 거는 소개해드리지 않을게요. 저도 물론 재미없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화들은 꼭 한번, 젊은 세대인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로에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댓글도 좀 달아주십시오. 이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 생각과 좀 다르다거나, 이 영화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닌데 너무 과대포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거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